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윤석열 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입니까? 총뿌리 앞에 자기를 세워 피로써 이룩한 4.19 혁명,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청에 남아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숱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며 그렇게 만들어낸 60 민주항쟁, 불의한 권력을 촛불로 탄핵한 촛불혁명까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숱한 독재 정권에 서슬퍼런 포갑에 맞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임과 시대가 부여한 소명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독재자 윤석열과 같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조만간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아니, 더 비참한 말로 더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권자 국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와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구사나와 김맹구의 선을 넘는 사람들로. 아닙니다. 네, 아직 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못 넘어. 한남도 6교 아래 계속 갇혀 있어요. 지금 거기를 넘어야 선을 넘는 건데 그러니까요. 경호구역 100m에는 근접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는 거의 뭐 지금 400km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니 전국 각지가 지금 경호구역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탄압하면은 윤석열이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 된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는 곳만 돌아다니면 이런 식으로 후보 그러네. 핸드폰 탈취하고 피켓 탈취하고 입 틀어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무슨 소식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김건희와 그 50억 클럽 특검법을 표결하겠다고 국회가 지금 개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구사나님이 국민주권당 용산구 후보로 출마하시고 지금 윤석열 가까이에서 한번 네. 가봐서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좀 감시 좀 하면서 선거운동 하시려고 했는데 주민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선거운동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쓰고 사실상 윤석열 탄핵 투쟁을 네. 매일 아침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내건 그 구호, 정치적 목표, 약속드리는 정책적 과제, 주요 의정 활동 1번이 다 그냥 윤석열 탄핵입니다. 실험만 해요. 그러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의정 활동 계획서 1번은 윤석열 탄핵.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일하게 이 공약을 지키는 의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촛불 국민분들께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자라고 이제 외치시면서 총선 후보들에게 탄핵을 약속하는 탄핵 후보가 되어달라, 촛불 후보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촛불 국민분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이 있는 용산에서 정말 열심히 대차게 싸우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제 출근 감시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대응이? 네, 경호처와 그래서 경찰의 대응이? 처음에 갔을 때는 100m 그 대통령 경호실 100m 가까이까지 실제 갔어요. 관저 100m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거기 육교도 건너게 해주고 막 건넜어요. 해가지고 막 건넜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또 육교를 못 건넌대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제가 공식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자격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거 운동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후보자를 함부로 탄압하거나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선거방해 혐의가 걸리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용산 경찰서에서 저에게 안내 방송을 하는 거는 법이 아니라 그 경호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책위원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과 이 위원회의 규정을 놓고 보면 법률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고방송 하시는데 전 선거법의 자유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규정이랑 따져보면 이게 우위에 있지 않냐, 뭐를 근거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시냐 물어보니까 뭐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워 싸가지고 피켓을 막 뺏고 부수고 뭐 방송 유튜브 저 찍고 있는 거, 저를 찍고 있는 유튜브 그 핸드폰들을 막 탈취해가고 연달아서 핸드폰 3대를 탈취하고 막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한강진 역에 억류를 시켜놨어요. 어디 못 가게. 구금을 시키고 거기 경찰이 다 막고 서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사진도 안 찍어, 구호도 안 해쳐, 인사도 안 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분까지도. 와.
이거 막무가내구나 정말. 네, 근데 너무 재미난 거는 그 한남동 관저 인근의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제가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데 거기 시민분들이 그냥 자유로이 통행하세요. 무슨 제한된 군사구역, 경호구역에 제가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통행을 하시니까 선거 운동과 유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상황이 심각했고 이따가도 뭐 사진 보여드리면서 네, 보시죠 그러면. 네, 사진 좀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를 에워싸고 핸드폰을 탈취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 왜 아니었어요. 끌어내는 건데요? 이제 거기 서 핸드폰을 있으면 안 되나? 뺏으려고요. 핸드폰을. 네, 근데 이제 참나. 이게 뭐에 제일 민감하냐면 방송이 중계가 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게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명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대통령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안보 위협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 경찰이 저에게 했었고요. 와. 핸드폰으로 제 얼굴만 찍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어.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데 동선이 노출된다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탈취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핸드폰 탈취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밀어뜨려가지고 넘어뜨려서 핸드폰을 탈취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때 이제 넘어지는 장면 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고 국회 소통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요 사안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중선관위에 고발 조치, 수사 의뢰 조치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 방송 송출해 주셨더라고요. 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올라가자. 자. 됐어요. 올라가세요. 저렇게 그냥 힘으로 핸드폰을 뺏어간다고요? 네. 지금 핸드폰을 뽑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근데 저의 손에 일시에 여격 한 10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몸과 손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핸드폰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뺏긴 핸드폰이 저거 말고 한 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꺼내들었더니 저를 핸드폰이랑 같이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안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오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진 화면 한번 한 번만 볼까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제 옆에서 유튜브를 하시고 계시던 촛불 시민 한 분을 그냥 이렇게 연행해 갔습니다.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 시민은 촬영을 해주는 네. 시민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만 찍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시민이 만약에 와가지고 부산화 후보를 찍으면은 그 사람도 잡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판단이잖아요. 완전히 자의적 절대적인 선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개처럼 막 끌려다녔는데 오늘 인도에서 그 모습에 너무 놀라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 가까이서 사진 찍고 가시고 야. 그냥 진짜 인도 한바닥에 저를 끌고 막 다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상 찍어주시고 유튜브 찍어주시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사라지시니까 더 심하게 하는구나. 바로 진짜 개끌듯이 시끄럽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바지가 뜯어졌어요. 바지가 완전히 뜯어졌어요. 아니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떤 걸로 보호를 받아요? 우리도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촬영을 하지 않고 경찰의 일방적인 촬영만 보고 나중에 이게 지금 소환 조치 받으셨죠? 네, 출석 요구서를 미쳐버리겠어. 용산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수사받을 때 우리도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입만 얘기하면 말로만 얘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체증된 그런 영상을 주실 거냐 이것도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럼 난 이걸 촬영을 해야 된다. 나중에 체증되신 거 원본 주실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줄 수가 없대요 또. 그러니까 자기는 촬영해도 되고 우리는 촬영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선거운동이잖아요. 1인 시위 뭐 앞에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투쟁이 아니잖아. 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넣었는데 영상을 나중에 봐보시면은 웃으면서 시작해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용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사나입니다. 뭐 윤석열 탄핵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경찰이 경고방송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방해 행위고 선거 방해 행위는 엄청 엄벌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하한선이 있어요. 법이 이 정도 이상의
선거 방해에 해당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 보통은 상한선까지를 정해놓잖아요. 500만 원까지 벌금을 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500만 원부터 벌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한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인 거죠. 방해죄가 인정되면. 그리고 집시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선거법이.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공직 맞습니다. 후보자를 선출하는 건 국민들의 대변인을 선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은 구산화 후보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는 국민들 입틀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분들이 국회의원 후보는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정책적 해설을 들을 권리가 있으신데,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해서 육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저희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다라고 임의로 규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후보자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받는 것이 피켓입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방송 뺏는 거랑 피켓 부수고 피켓 탈취하는 거, 이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시민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게 막는 게 목적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경호와 안전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이 선전되고 민심이 모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 70대 고령의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선거를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지정인 한 분을 지정해서 함께 명함을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함을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계셨는데 70대 어른이시잖아요. 명함 나눠주는 행위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에 어떤 위협을 초래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을 물리력을 써서 막 끌어내가지고 지하철에 억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고, 경찰들 다 고발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들 이거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청나게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 촬영을 잘 해놔야 됩니다. 사람들 다 특정해놔야 돼요, 진짜. 네,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게 너무 비극입니다. 제가 진짜. 아는 지인은 오세훈 옆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됐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직선거법이 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경찰들은 왜 무소불위에 걸려갖고 저렇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시민들을 탄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선거 운동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들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예전에 이승만 시대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체포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정당의 사무총장님이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그렇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서야 그 무게를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를 물리적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니까 제가 저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못하게 잠깐 항의하던 장면이고요. 여기 옆에 경찰들이 막 서 있잖아요. 네. 요 장면이 이제 그 시민분을 연행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제 주변에 경찰 여경들이 엄청 빡 저를 압박하고 원을 그려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지금 뒤로 사진 촬영을 막 하는 분이 등장하니까 네. 뒤로 막 일순간에 빠진 모습이에요. 야,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이게 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이거 폭행입니다. 몸에 이런 멍이 막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런 멍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보호 조치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지금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이 경찰의 막무가내 공무집행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이 뭐 지금까지 저지른 일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선거가? 국민들이 지금 선거로 윤석열을 심판하려고 칼을 갈면서 지금 2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더 두렵겠죠, 민심의 심판이. 이런 민심을 좀 대변해 주시는 이제 구산화 후보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분위기가 온라인에서는 거의 당선됐던데. 거의 뭐 국회의원 선거 혼자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촛불행동에 많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촛불 후보를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탄핵을 22대 국회에서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1인 시위,
생목 연설 이런 탄핵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한남동 관저 앞 이런 곳으로 총 직결해서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유세, 네, 촛불 행동과 좋습니다. 함께 네.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촛불의 민심을 가지고 관저 근처에서 용산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적폐범죄 일람표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하실 게 있나요? 네. 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 수출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평화단체라든지 군축을 이제 주장하는 이런 단체에서 실제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규모를 파악해서 정보를 이제 국민분들께 제공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국세청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무기 수출 내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외국으로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졌어요. 국민의 알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 거죠.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이런 뉴스, 비슷한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 비살상 무기, 공식적으로는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군사 물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군 살상 무기까지 실제 군사 이 대결을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무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큰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세 사건이 저는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155mm 포탄을 비롯해서 다양한 군수 물자들, 살상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미국의 압박과 요구에 따라 확대할 것이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표결을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결이 예상이 되는데 몇 표가 반대를 했을지 그거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10만 원 기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4천 원인데 이 10만 4천 원 중에 김혜경 씨가 자기 밥값은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7만 8천 원 기소입니다. 야, 이거 7만 8천 원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들 보셨겠지만 다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인당 2만 6천 원짜리 중식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혜경 씨는 자기 밥값은 냈고 각자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떴는데 그 수행 비서가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법인카드로. 근데 이게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비서가 자기 카드로 7만 8천 원을 긁고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자기 긁은 거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있었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아니죠. 비서가 7만 8천 원을 자기 돈으로 긁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인카드로 가서 다시 긁었다는 네네네. 겁니다. 지금 약간 정신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혼미했어요, 순간. 이 얘기신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를 이렇게까지 분석할 사건이 아니에요. 아닌데 뭐 7만 8천 원, 10만, 2만 6천 원 이걸 계산하는 것도 너무 추잡해 지금 우리가.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임하면서 특활비로 70억 가까이를 불법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밝혀진 게 70억인데 70억이나 수사하세요. 네. 70억이나 기소하시라고요. 아니 1인당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도 먹고 네. 많은 것들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거 하여튼 요 사안은 이 당시에 이 보좌관도 김혜경 씨가 알면 안 된다. 그 문자를 남기고 녹취록 기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김여경 씨를 겨냥해서 네, 기소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날 건데 그냥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진 한 방 남기려고 지금 이 무리한 기소를 하는 거죠. 네, 정치 여론을 몰이하려고. 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적폐범죄 일람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강성희 의원 의사 입틀막 사건, 삼틀막 사건이 있었죠. 이 의사 재밌던데. 아니 요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요즘 저 다음 장. 이분이 거의 반윤의 최전선에 네. 있는 느낌까지 들어요. 촛불 발언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막 매일 거의 시간대별로 올리시던데요. 지금 급하게 그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런 놈이었잖아 하면서 이제 벼락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주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형 괴물하고 살리면 술 생각만 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0.4만 원 어치 먹은 사람 기소되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린벨트 풀어 제끼는 걸 보니까 감옥 간 어떤 욕심쟁이 할머니가 도처에 땅을 사나운데. 아니 이분이 선동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아 이것도 웃기네요. 왜 구스나 했는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거는 또 자기 우월감이 또 느껴져요. 네. 난 의사인데. 어.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원래 펜에서 돌아서면 네.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고. 그렇죠. 극렬 안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거의 조만간 촛불행동 그 집회 나오셔가지고 회원가입했을 수도 있어. 알아봐야겠어. 평소에. 윤석열의 이 막무가내 의대 증원은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했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를 했습니다. 요거 살펴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당되는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데가 강남구랑 송파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그렇다고 땅값 하더라고요.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땅값 올려주고 총선 표 챙기고 네. 사실상 지금 불법적인 총선 개입을 하고 있지 이걸 맞습니다. 민생 토론회로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탄핵 사유로 올라갈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에 반일 종족주의 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이 임명이 됐고요. 독일 순방 4일 전에 김건희 때문에 취소하는 외교사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사직에서 봤다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 한 건 아니다. 언론중재에 제소했고요. 외교부 독도에 재외 공간을 표시했습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했다가 지금 탄핵 통과됐고요. 1년 시형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특활비 136억 영수증 휘발 사건이 있었고요. 국방부 교재의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뭐 이건 이제 삭제됐죠. 연세대 류석춘이 위안부는 매춘이다 라고 주장한 거 학문의 자유로움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국힘당 김태우 부산시의원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요. 한동훈 딸 논문 대필 불송치 이유가 업체에서 답이 없다라고 했죠. 법무부에서 김건희 특검 반대 입장문 발표했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국힘 박은식 비대위원 공천 사퇴했던데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알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심이 류일임 위원장 가족, 지인 동원해서 민원 사주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당하다라고 1심 승소했지만 2심에는 패소했습니다. 김건희 모녀 세금 장기간 상습 체납했고요.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사권 계속 추가 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고 들인 돈만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지금 오랜만에 읽으니까 네. 기가 차네 진짜로.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고 해놓고 엑스포 유치는 실패하고 국격은 망가지고 술만 퍼마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기권했고요. 윤석열 정부 채운세 1년 실형받아서 이거 풀려나겠는데? 1년 금방 지나가요. 윤석열 언론 탄압 언론장악 KBS 땡뉴스 부활했고요. 김건희의 5+3은 10만 원 이상한 계산법 있었고요. 윤석열이 홍범도 동상 철거를 시도했으나 철거 못 시켰습니다. 홍범도 장군 추모부스 설치 금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됐고요. 외놈 박민식 본부장관 계속 나오네요.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만든 거냐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잼버리 먹튀 사건이 있었고 김행 청문회 탈주 사퇴했습니다.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됐고요. 신원식의 극우 친일 발언들도 있었고요. 김태우 보궐선거 비용 40억은 애교로 봐달라라는 발언도 있었죠. 태영호 쪼개기 후원 4.3황제 모욕 발언 지금 어디 공천됐죠? 구로 을에 네. 공천됐죠. 네, 낙선시켜야 됩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 공식 사과했던 거 유엔에 윤석열 정부가 보고하는 일도 있었고요. 작년 8월 재작년이네요 이제. 재작년 8월 24일 날 해고용수 방류됐습니다. 해고용수 방류 작년이죠, 또 앞두고 작년이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4차 방류가 네, 지금 아무런 예정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주고 있질 않습니다.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불법 당무 개입,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사면 가석방됐고요. 서울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샵 쇼핑, 이태원 참사, 박희영 석방, 박희영 또 공천 받았나요? 지금 용산구청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네. 있고요. 이상민 탄핵 기각됐고요. 이승만, 트루먼, 백선엽 동상이 건립되고 백선엽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이승만이 1월에 독립운동가가 됐고
이승만 영화도 나오고 뭐 이승만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한번 네.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건국전쟁 그 영화 감독이 파묘가 좌파 영화다. 네. 건국전쟁을 못 띄우게 하려고 일부러 좌파 영화를 개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칭찬이죠. 네, 파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봐보려고요. 홍보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최고의 홍보. 한동훈 고발 사주 검언유착 범죄 있었고요. 48초 한미 정상회담과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나 있었고요. 국힘당 김영선 수도권 물 먹방쇼 공천됐습니다. 공천 받았어요, 김영선. 아, 물 먹은 보람이 있어. 아 역시 충성을 다했더니 네. 보답을 해주었군요.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 공천을 받는 걸로. 끔찍합니다. 네, 윤석열 포구 망언 왜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다. 건설 노동자에 대한 건폭몰이로 양해동 열사 분신하셨고요.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강릉 미사일 오발 사고 있었습니다. 국힘당 김연아 돈다발 사건 공천에서 컷오프 됐죠. 미국 무기 1년 동안 18조 원 구매,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김명수 자녀 학폭 은폐 사건, 김건희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싹 읽다 보니까요. 이들의 지금 말로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성공한 자 있고 지금 팽당한 자 있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나네요. 좀 탄핵될 즈음에서는 이게 약간 주마드처럼 네.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늘려 보겠습니다. 탄핵 당하기 전까지. 자, 그럼 조중동 돋보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재밌는 사설들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뛰어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하나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화면을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띄워주시죠. 자, 중앙일보에서 민생토론회를 비판하는 논설이 나왔더라고요. 네, 중앙일보가 나름 못 참겠는 게 있으면 그거 정도는 다뤄주는 것 같아요. 기본 윤석열 띄우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우리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는 다르다. 또 이런 네. 그 틈을 파고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토론회 주최자는 새롭다는데 신선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형식부터 생생한 토론과 거리가 멀었다. 짜여진 각본에 가까워서다. 생방송이라 돌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덕분에 대통령 발언만 선명하게 남았다. 듣기 싫었다는 얘기죠. 뻔한 질문만 나온다. 이게 무슨 토론이냐. 유튜브 댓글까지 소개하는 사설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유튜브 댓글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댓글만 이 댓글만 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요. 댓글만 딱 꽂 집어서 네. 소개를 했다는 건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말을 빌어가지고 까고 네, 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네, 요런 그 윤석열 최근에는 잘 안 까요. 근데 네. 저 토론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 사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국힘당의 공천 상황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위성 당대표에는 국장을 꽂았고 네. 물에 물탄 국힘의 웰빙 공천이다 라고 웰빙 하면서 공천. 비판했습니다. 지금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4명 컷오프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틀 전 사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는 국장급 당직자를 앉힐 방침이다.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역 물갈이가 없다 보니까 국힘에서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아직은 크게 들리지 않는다. 과감한 혁신은 보이지 않고 안정에만 주력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이 없는 웰빙 공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석을 잘 해놨죠? 지금 오늘 표결 중인데요. 네, 쌍특검 표결에서 이탈표를 막으려고 하는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가 못마땅한 가운데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당의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못 참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 논조들이 다 톤 다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촛불 집회형 발언들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기본은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길들이기 위해서 여전히 날 서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불씨가 존재한다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국민들의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조중동은 윤석열을 가차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천과 김건희 상황을 연결시키는 분석을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불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이슈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뭐 난리인데요. 지금 민주당 공천이 난리인 것 같이 얘기하고 어제는 서른이 탈당했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고요. 연상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연산군은
윤석열한테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목록이 쭉 뜨더라고요. 하루 종일 소통관에 어떤 기자회견이 있는지. 아침에 서른이 있었고 저 입장 발표 기자회견하고 규탄 기자회견 한 뒤에 바로 뒤에 류호정이 출마 기자회견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호정을 봤어요. 지금 국회가 그 출마 기자회견으로 꽉 차 있더라고. 근데 출마와 탈당 기자회견으로. 그래서 출마 탈당 이런 느낌이고 뭐 구봉기 소장님이 뭐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를 소개해줬는지를 보면 관계를 알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보였는데 참 흥미로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 의원이 연산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서른 의원이 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촛불 국민이 이렇게 애타하고 정말 분노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부합하는 입장 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연산군 운운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칼을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를 쭉 보면서 투표만 했었지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사연들, 스토리와 탈당을 하는지 공천을 뭐 탈락을 했는지 이런 관심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정치 고관여층인데 나름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진짜 면모가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네. 탈당하시는 분들은 자꾸 뭐 이재명 사당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원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당원들이 반발했어야 돼요. 지지를 받았으면. 네. 가지 마세요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든지. 끌어내리자라든지. 그런데 보십시오. 의원들만 난리법석이지 당원들은 다 환영하고 있어요. 임종석 컷오프 된 거 소식 듣고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재미난 뉴스를 오면서 봤어요, 기사를. 임종석이 컷오프 당했는데도 지금 거리에서 이런 유세같이 시민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와서 다른 분들이 아니라 국민분들이 항의를 하신대요. 네. 도대체 뭐 싸운 게 있냐? 뭐 제대로 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냐? 저는 그게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숱한 의원들, 정말 국회에 가서 뭐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분들이 쳐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사천하는 것처럼 사당화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추한 작태를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사당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이 당권을 뭐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발이 없어야죠. 진짜 당권을 장악한 거는 윤석열 정당입니다. 반발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당원들이 보기에 안쓰럽고 제대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평가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 민주당 내에서 반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개혁을 계속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만 조금 하려고 하면 중도층을 뭐 생각해야 된다. 뭐만 조금 하려고 하면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더 혁신하고 더 개혁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걸 문제로 만들고 싶겠죠.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 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운운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 테러도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로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흔들리는 거는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신기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탈당하잖아요. 공천이나 이런 네. 거를 반발하면서. 국힘당으로 가는 인간들. 아니, 그거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계형 정치. 진짜 정당의 이름을 활용해서 자기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있어야 자기가 당선이 되니까.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김윤식이라고 전 경기도 시흥시장인데 이 사람 27일에 탈당해서 국힘에 입당했어요. 네. 작년엔 또 조광환이라는 남양주 시장. 이 사람이 지금 국힘당에서 남양주로 공천 받아가지고 김용민이랑 붙게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쳐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작 탈당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줘서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새로운 미래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지금 그 반발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심히 줍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이에요? 아니 거짓이냐고. 이렇게 기사 회생을 좀 도모하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몇 면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정책과 지향을 가졌는지 그 후보를 통해서 알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의 후보구나. 그럼 나는 한 표 줘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는가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말한 생계형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적 지향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오로지 자기 밥그릇, 권력을 놓지 않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류호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비판하고 왜 국민들이 싫어합니까? 어떤 단순한 말들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지향이 없고 자기 살 길, 자기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천 논란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 일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길 것인가가 지금 이런 소란을 만들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공천이라는 것이 당원들이 우리 후보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이 공천 논란은 늘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어서 점수도 매기고 뭐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그럼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결과가 네. 있으니까. 아니 전 그런 생각도 해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데 왜 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국민들이 뽑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이런 주인 되는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원리를 더 구현하고 더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화해 네. 나가야 요 논란이 선거 때마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누가 공천되는 거에 전체 지역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구들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략 지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될까봐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죠. 근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누가 반발해서 삭발을 했다는 농성을 한다든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 싸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누가 찐명이고 누가 친명이고 난 모르겠어. 그거를 사진만 찍으면 다 찐명이래. 근데 친명이나 친명 안에 진짜 개혁적인 의원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 이수진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사실 너무 추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 정말 친명이냐 안타까웠습니다. 친노냐 친문이냐 이런 계파를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 후진적인 시스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분들이 필요한 정보면 아무리 많이 쏟아지더라도 그 정보를 다 알려고 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 보탬되지 않는 이런 필요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재표결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네, 지금 지금 하고 결과가 있고요.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자, 잠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소리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가 가결됐다고? 잠깐만요. 지금 속보로 나온 건 아직 연합뉴스에서 온 게 없네요. 매우 많은 매우 많은 법안들을 투표를 했나 봅니다. 결과 보려면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주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이거 뭐 얘기는 하죠. 지금 국힘당이 원래는 오늘 안 한다고 민주당이 발표했는데 국힘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너무 진심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날 끝나면은 공천 현역 의원들 컷오프 할 건지 용산에 있는 핵심들을 어떻게 꽂아 넣을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 날을 미룬다고 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언제 그럼 공천을 끝내냐. 이렇게 징징거렸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 건 김건희 아닙니까? 국힘당 아닙니까? 어디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사실 국민분들께서 좀 아쉬움 이런 걸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이 재표결을 붙이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정치적 국면이고 상황인데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또 명쾌한 답을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결되면 어떻냐. 또 만들자. 또 다시 법안 내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될 때까지 하자. 그래서 어쨌건 국민분들이 이 김건희 특검은 절대 지금 부결이 되냐 통과가 되냐와 상관없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네. 조만간 김건희 특검 하는 날 저는 사실 특검도 특검인데 윤석열 탄핵이 되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되고 그냥 김건희가 수사되고 구속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 부부특검으로. 빠른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부부특검으로 이제 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렇죠. 쌍특검 지금도 부부특검이긴 맞아요. 50억 클럽이나 이거나 파다 보면 다 그렇네요. 윤석열 나오는 거니까. 네, 부산저축은행도 나오고.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부특검 이렇게 가면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당연히 뭐 부결될 거고요. 부결된 후에는 국힘이 공천을 막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강남이랑 대구 경북에 거의 지금 공천이 안 됐거든요. 지금 강남은 김건희 라인이 들어올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강남 서초 네. 지역에. 누가 꽂힐지 아주 기대가 되고요.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는 건 너무 환영합니다. 부산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1인 선거 운동을 할 생각이니까 네, 매우 환영하니까 꼭 강남 네. 서초에 멋진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해지실 거예요. 이 촛불 국민들이 막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얼마 전에 촛불 집회 나갔더니 막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속삭이시는 거야. 우리는 한 명만 팰 거거든. 막 계속 오셔서 속삭이셔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핵심이 뭐 예를 들면 윤핵관이나 이 용산 핵심들이 안 오는 거에 대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강남 서초는 당연히 김건희 라인이 온다고 생각하고 패는 게 신이 나는 그런 투쟁을 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윤핵관 얘기 들으니까 어제 들었던 되게 멋진 구호가 생각났어요.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22대 총선 윤핵관의 시대는 끝났다. 오. 이제 탄핵관의 시대가 오. 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와. 100% 백자님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백자님 스타일인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핵관의 시대는 끝났다. 탄핵관의 시대가 왔다. 요거 촛불행도 다음 그러니까 전국 집중이나 이런 데 구호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정치 구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번 주에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몇 개 짚어볼게요. 3월 4일부터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신원식 말로는 2배 이상 규모를 늘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일간 진행이 되죠. 네, 20몇 건의 야외 기동 훈련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2배 늘려서 40몇 건의 훈련, 48회 정도의 훈련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그동안은 한미연합 훈련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이게 방어적인 성격,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고 그 다음 우리도 대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어와 반격으로 좀 나눠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본질은 북한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내용이 적대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는 게 원체 알려져 있고요. 되게 유명한 게 참수작전이라든지 상륙작전,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방어냐 반격이냐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훈련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전면전 훈련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명분이든 모양새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인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동북아의 긴장이 같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300일 정도의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의 훈련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북한에서 이 두 개의 국가 이야기를 하고 적대국, 교전국 이런 얘기를 하고 핵전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거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훈련에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가한다.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을 한다. 이거 완전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사를 동북아의 그 나토처럼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일 이 군사 동맹, 군사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또 이걸 더 확대 강화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패권을 지키는데 동북아에서의 역량들, 일본과 한국의 역량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유엔사라든지 유엔사를 한국에 끌어들이는 문제, 그 다음에 나토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연합 훈련에 두 가지가 지금 포함이 안 됐어요. 핵 사용에 대응하는 훈련. 네, 요게 지금 포함이 안 됐고요. 또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는 내용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윤석열과 미국이 공언하던 내용입니다. 아우 이거 대응하겠다. 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도 원래 연초에 이런 포 사격이라든지 훈련을 재개한다고 막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의 본토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안고 있고 이 간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네. 네, 그래서 3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전쟁이가 최고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원식이 너무 불안한가 봐요. 지금 마음이 불안한지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전면적 도발은 현 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미국은 확장 억제를 공언했다. 우리 확장 억제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북한의 선제 핵 도발에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해구산을 믿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신원식 수준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 이거 우리 지켜주기로 했는데 혹시 안 지켜주면은 세계에서 욕 처먹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불안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건데 그럼 뭐가 불안하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거기에서 우리를 팽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네. 이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설사 미국이 그렇게 되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신원식과 윤석열 일당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원식과 윤석열이 갖는 호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전쟁에 대한 열망이나 염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겁박해서라도 그 길을 가겠어라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가 겁박할지 뭔데 모르겠지만 겁박을 해요. 자기 겁박할 주제나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문제로 네. 미국이 딱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파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신원식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라. 미국은 동맹국도 저렇게 버린다. 전쟁이 다 부추겨 놓고 막상 전쟁 나니까 손 뗀 게 미국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랑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린 예상을 했는데 신원식이랑 윤석열은 끝까지 아닐 거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버리지 않아 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게 지금 전쟁 끝나기 일보 직전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토에서도 미국에서도 파병 안 해주고 지금 포탄도 안 보냈는데 지금 뭐 30%인가 50%만 도착했다고. 네. 그걸 보면서 신원식이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아, 내가 나 배신당할 수도 있겠구나. 드디어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고 본토 공격에 이 걱정과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함으로써. 네. 그래서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나라를 부추겨가지고 그 나라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지전 도발을 계속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기를 원하는 거고 중국과 대만이 싸우기를 원하는 거고 북한과 한국이 싸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지전 도발을 미국은 뒤에서 부추기면서 재미만 보고 이익만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처절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국민들도 보고 있고 이 집권 세력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국민, 우리 나라의 미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윤석열과 신원식의 위기의식을 네.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까지 갖다 바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계속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시작을 하긴 하는데 썩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3월이 가장 뭐 전쟁기가 최고조 되는 시기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항공모함이 몰려오는 시기는 4, 5월이잖아요. 그리고 총선도 네. 4월이고 윤석열도 꾸준히 총선 전에 무슨 일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가장 위험한 시기는 4월이 될 건데 지금 3월 초에 시도를 하겠죠.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면전 예상이 되는 거고 미국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척하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는데요. 네, 지금 어쨌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거는 3월부터 고조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야외 실기동 훈련이 2배 가까이 증가를 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작년에도 보면 사진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네. 영상을 그쵸, 공개하지 그쵸.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제가 2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도 일종의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아직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본토 공격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불안하죠. 네. 이러면 안 아니 되는데. 빨리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핵 사용하는 연습도 좀 하고 막 또 잠수함도 들어와가지고 나도 한번 더 타보고 막 기념사진도 찍고 적경지역에서 포도 빵빵 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 미국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그렇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부추기려고 하는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겨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저희 일본 얘기도 하겠지만 북일 대화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되고 일본이 왜 계속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는가. 저는 거기에서 결정적인 거는 미국이 일본이라고 하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결국은 북한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윤석열은 국지전 도발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주고 네. 거기에서 미국의 패권 이익을 챙기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정권의 종말을 뭐 맞이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하지만 우린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하든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정하지를 못하고 양쪽 의견들이 팽팽하게 하는 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얘기 뭐 이어서 계속 해보면 일단 상황은 이런 겁니다.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려고 한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의 반응이 좀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납치자 문제나 납치자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면 일본이랑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 SBS 영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일본 뼈 때리는 북한이라고. 맞아요. 유명한 영상이죠. 네. 정말 뭐였죠? 정치 난장이들. 막.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큼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거의 대안은 없다. 이런 네.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든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가장 이슈가 됐었죠.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기시다 총리, 기시다 각하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그런 네, 공식 처음 보는 호칭을,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럼 위로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이나 여러 가지 군수무기 실험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혀 비난 성명이라든지 이런 거 내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몇 번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막 앞장서서 규탄하는데 일본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거 이런 이거는 움직임. 물밀 접촉이 되고 있다는 게 뭐 지금 정설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재미는 미국의 반응이거든요. 미국이 이게
공식적으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할 수 있다 이 정도 어떤 그런 간담회 같은 데서 그냥 흘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강력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뭐 정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일본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뭐 선임 보좌관도 미국뿐 아니라 동맹들이 일본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만한 일이다.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미묘한 변화,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나오는 이런 그렇죠. 변화들이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본질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지만 뭐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할 수도 있지. 이 정도 입장인데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환영한다, 났어. 설레 보여. 지지한다, 막 너무 설레 보여. 그래서 입장 전환을 북한이 뭐 새롭게 전환을 했다기보다는 북한 입장은 그대로인데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아주 절실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는 아까 말했던 북한과의 소통 창구 이게 필요해졌다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은 중국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북중러의 관계가 오히려 너무 좋아지고 협력이 너무 강화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일본을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목적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북한과의 전면적인 군사 대결에 이거를 낮춰보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적인 요구가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참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본 경제보다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인데요. 네, 아무튼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렵고 기시다 그 총리의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지금. 탈핵당한 거예요 거의. 네. 윤석열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사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북일 대화라고 하는 어떤 이슈로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적 요구도 있다는 거죠. 네. 북한의 네.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북한의 의도. 북한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대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일본이랑. 저는 북한의 그 입장을 되게 지지하거든요. 전쟁 범죄 그 사죄하라면서 배상금을 5천조인가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했거든요. 네, 중국 신문을 통해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것만 그랬었던 것 꽂혀가지고 같아요. 왜냐면 네. 부럽잖아. 네. 저거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엄청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이 여기서 그 사죄와 배상금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이 대화를 이용해가지고 외교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그 생각일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예상이 되는 거는 일본이 배실 때릴 가능성. 그러니까 네. 미국의 말을 듣고 지금 협의를 해서 대화 창구로 활용이 됐 테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도 본토 공격 받게 돼 있거든요. 전쟁 나면. 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도 북한과 자원 교류를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치면. 네.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그러니까 뒤통수 때릴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이 러시아 제재해라 압박해라고 했는데 일본은 러시아 압박 제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싸게 사고 있었잖아요. 사가지고 경제를 어려운 걸 그걸로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수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교활한 북한이 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외교적인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균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한미일 간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이 전쟁동맹이 제일 절대적인 것으로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의 이익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익이겠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익은 아닌 것 미국의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북한의 외교술, 외교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그 북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독일 관련자들도 지금 북한에 방문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서방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여타의 유럽 국가들도 물밑에서 그런 접촉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고립되고 국제적으로 북한과 그 외의 나라들이 외교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오히려 뭔가가 바람이 부는 네. 이런 전국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하는 그런 네.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때문에 괜히 우리만 국제 왕따, 국제 호구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국가적인 위기고 심각한 외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과 일본만 따라다니다가 우리 국익은 다 뺏기고 지금 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SK 하이닉스 관련한 반도체 그 병합 문제 네. 이것도 윤석열이 지금 반대했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상 우리나라의 모든 국익은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정권에서는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든 남북관계든 그런 데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성과도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집권 전과 집권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집권 전과 후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핵이 평화다, 탄핵이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윤석열만 사라져야, 윤석열이 사라져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북한이랑 일본이 대화한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쿠바, 우리랑 쿠바랑 수교 맺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역대 업적이다. 이것 때문에 압박받아서 북일 대화가 시작된 거다. 이런 엉터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장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수교를 진짜 한 게 맞냐? 그러니까 왜 수교했는데 사진이 없지? 사진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둘이 손이라도 잡거나 뭐 같이 합의서라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쿠바, 대한민국 수교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쿠바 외교부에 들어가면은 2줄짜리 수교했다 이거밖에 없고 수교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발표도 없다는 거예요. 사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쿠바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수교 사온 거. 수교 사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쿠바 수교를 마치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이 외교적인 위기의 불안감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눈과 네. 귀를 막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해외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잠깐 좀 그 얘기만 해드릴게요. 네. 어딨지? 그저께인가 보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의에 보도가 됐는데 쿠바랑 마주 앉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쿠바랑 계속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이 정도는 쿠바 스토킹인데 쿠바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이 수교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사회주의권에. 네. 이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앉은 자리까지 그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이게 오히려 저희에게 우리 국민에게 외교적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네. 이 수교가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라면 상대 국가에서도 비슷한 급의 환영사도 나오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는 이걸 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쿠바 수교를 홍보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막 목을 메고 구걸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이거네요. 외교 2차관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 수교국 쿠바와 앞뒤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나 봐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은 서울의 소리가 3월부터는 전면 총선 네. 총선 체제. 그렇죠. 전면 윤석열 총선 탄핵 총선. 방송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총선 관련된 이슈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제 방송을 잠시 중단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방송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보시던 분들은 촛불행동 TV나 민족이 TV로 오셔서 함께 방송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대로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한 명 투입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또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촛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은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김건희 방탄정권 투표를 심판하자 9호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건희 방탄정권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총선 승리 문화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3월, 4월까지는 총력 집중 기간입니다. 촛불대행진. 맞습니다. 네, 그동안 쉬셨던 분들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3월 16일인가요? 네. 전국 집중 촛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총선으로 가는 그 분위기를 그렇죠. 촛불 국민의 힘으로 형성할 수 있고 탄핵 국회를 건설해서 가장 빠르게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16일에 꼭 모여주셔야 됩니다. 항쟁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촛불행동TV, 민족이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이 조국이랑 자꾸 동급인 척하고 다녀요. 자꾸 뭐 말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그래서 뭐 그분이 운동권이 맞긴 하냐.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니냐.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전노일당에게 따져라. 아, 표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설이다. 그분이 운동권이 맞긴 하느냐 이 얘기는 본인이 뭐 운동권 관별사세요? 아까 본인이 무슨 정통 운동권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운동권은 이런 건데 너 운동도 그 정도 해놓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많이 봤지. 네,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아, 야, 조국이 무슨 운동권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한동훈이 뭐예요? 자기 뭐 운동했어요?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세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운동권 집착맨 아니에요? 나도 운동권이 아닌데 왜 너만 운동권이냐? 너 그 정도만 운동했는데 너도 운동권 하지 마. 뭐 이런 건가요? 촛불 항쟁들을 거치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티켓을 한번 들어봤으면 운동권인가요?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운동권인가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운동권이 따지냐는 거예요.